형사소송법에 고득점하는 방법은 알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그럴 것이다 하고 둘이 동시에 알면은 나중에 낭패보기 쉬우니까 하나하나의 낱말의 뜻이라든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그러면 소송의 주체 그러면 3주체 그럽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되고 피고인은 거기에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재판권의 주체,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검사와 피고인은 두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당사자라 그러죠. 그러면 검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럼 보조자는 사법경찰 관리가 있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변호인이라든가 대리인, 보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경찰 관리나 변호인, 대리인을 뭐라 그런다? 보조자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소송 관계인 그랬습니다. 소송 관계인의 법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소송 당사자와 보조자를 합해서 소송 관계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소송 관계인에 법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면 법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을 제외하고 법원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 그래서 법원 플러스 소송 관계인 외에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소송 관여자라고 한다. 그러면 소송 관여자는 적극적 형성력이 없이 관여하는 그 사람을 보다 소송 관여자라고 하는데, 보통 증인, 감정인, 고소인, 고발인, 옛날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여자는 자, 누구를 보고 소송 관여자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절에 법원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그럼 법원. 자, 우리가 법원은 재판권의 주체이다 그랬는데, 법원에 대해서 법원의 의의와 종류가 먼저 나옵니다. 법원의 의의. 법원이란 재판하는 것인데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런데 법원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 국법상 의미와 소송법상 의미가 있다. 먼저 국법상 의미를 봅시다. 이것은 사법행정상의 법원을 말합니다. 행정관청으로서. 그래서 전자는 뭐 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사법행정권의 주체가 되나 관청은, 후자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물적 설립을 총칙한다. 법원 조직법에서 말할 때는 보통 국법상 의미의 법원을 의미합니다. 보통 그래서 국법상 의미는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뭐 행정법원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법을 공부하니까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은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그래서 자, 개개의 소송사건의 실제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 그러면 이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몇 가지가 있느냐? 단독죄와 합의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 법원 그러면은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법원의 구성 그래가지고 단독죄와 합의죄. 이건 뭐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알겠죠. 단독죄는 1인이 법관이죠. 그러면 합의죄는 2인 이상, 보통 합의죄는 3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합의죄는 신속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죄는 신속할 수가 있지만 신중하지는 못한다. 합의죄는 신중하기는 하지만 신속하지 못한다. 그런 장단점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1심법원에서는 1심법원은 무엇과 뭐 단독죄와 합의죄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 그렇지만 1심에서는 원칙은 단독죄가 원칙입니다. 상소법원에서는 2심과 3심은 무조건 합의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여러분이 괜히 이번에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부분에서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먼저 봅시다. 재판장부터 볼까요? 재판장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땐 지가 재판장이니까 자, 합의체인 경우 세 사람일 때 그중 한 사람이 재판장이 된다. 완장을 씌워놓는다. 그 완장을 안 찬 재판장의 법관을 실무상 뭐라 그럽니까? 배석판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완장을 채워줬기 때문에 소송
지휘권이나 법정 정찰권은 다른 합의부원에 비해서 월등한 권한이 인정되지만 만약의 경우 그 사건의 심리나 재판에 있어서는 동등한 배석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면 별로 재판장은 어려운 것 없죠. 그렇다면 두 번째, 수명법관. 수명이다 그 말이죠. 수명법관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합의체의 법원이어야 됩니다. 합의체의 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을 명령을 받은 법관을 수명법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좌배석이나 우배석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그 명령을 받은 법관을 받아 수명법관이라고 합니다. 수탁판사는 이상하니 보면 뭐라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지요.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자기 식구가 아니니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촉탁하는 경우 부탁한다. 촉탁을 받은 법원을 수탁판사라고 한다. 촉탁받은 법관은 일정한 경우 다른 판사에게 다시 부탁하는 걸 이걸보다 전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받은 전촉받은 판사도 수탁판사이다.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이 수소법원입니다. 수소법원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건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를 제기받아 형사 피고의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조금 어렵죠. 그 말은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할 법원이 수소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결심판이나 약식명령의 경우 바로 그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니까 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입니다. 하지만 체포, 구속, 압수, 영장의 청구받은 법원이나 재정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비상상고 신청을 받은 법원은 수소법원이 아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체에 대해서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수임판사. 수임 그 말은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수소법원과 관계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죠. 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그래서 각종 영장을 발부한다든가 영장을 발부했다가 그 사건을 꼭 심리하거나 재판하는 건 아닙니다. 증거 보전 절차를 행하는 판사, 수사상 진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입니다. 그러면 수임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없으나 예외적인 것이 있죠. 증거 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3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밑에 판례를 봐볼까요? 판례 첫째, 형사소송법 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 준항고할 수 있죠. 그러면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아니다 그 말은 수소법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규정하고 여기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라 하면 일단은 수소법원의 구성원으로서의 재판장 수명법관을 가리킨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소위 수임판사의 경우 지방법원 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재판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준항고할 수 없으며 또 같은 법이라고 나왔는데 지방법원 판사가 한 압수영장 발부한 재판에 대해서도 항고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해서는 준항고할 수 있으나 수임판사가 한 것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항고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번도 똑같은 것이죠. 검사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의 재판은 그 말은 수임판사란 얘기죠.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 해당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준항고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준항고의 대상도 당연히 안 되죠. 왜? 소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장, 수명법관의 구금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판례의 태도는 무엇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 수소법원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마디로 수소법원에 대한 판사에 대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에 대한 재판은 준항고가 되지만 수임판사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도 없고 자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재척기피 회피 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재척기피 회피 제도를 두는 것은 일단 공정한 재판, 공정하게 재판을 했다면 무엇이? 법원이 깨끗해야 한다.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법관의 개인적 특수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공평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재척 기피 회피 제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재척이 뭐냐? 재척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유형적으로 제한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기피 신청 사유는 일단 법에 적어져 있긴 했지만 유형적이나 비유형적, 비제한적이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고 그 신청에 의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배제됩니다. 회피는 법관이 나 재판 못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유형적이지만 법관의 신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판에 의해서 배제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얘기인데 그렇다면 먼저 재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하죠. 재척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의 심판에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사유에 해당된다면 법관은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립니다. 이게 바로 재척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보면 법전이 중요하다, 법전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밑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재척의 원인, 형사소송법 17조는 재척의 원인에 대해서 법관은 다음의 경우에 직무에서 재척된다 그랬어요. 재척됐을 때 일단 법관이 피해자인 때, 자기가 피해자일 때, 그렇지 않으면 또 양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 가족 그런 관계가 있었을 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 7번 보면은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랬죠. 사건에 관하여 관련돼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 또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그 다음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이 7번은 시험에 잘 나온 부분입니다. 전심재판, 그 조사,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그러면 여기서 법관은 피해자이거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인친적 관계다, 어떤 관련이 있었을 때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법전을 보고 이 법전을 서서히 한번 뜯어서 보죠. 재척 원인 17조에 열거된 사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 열거이므로 제한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는 아무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유라도 기피나 회피의 원인은 될 수 있어도 재척 원인은 된다 안 된다. 규정되지 않으면 재척 원인은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1항의 법관이 피해자인 때 여기서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보호의 주체, 행위의 객체, 피해 입은 것이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면 니은에 보면 법관이 피해자의 친족, 가족,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원의 개념, 이건 민법에 의해서 결정되고 법관이 당해 사건에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때, 피해자의 고소의 대리인이라든가 재정신청의 대리인이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관이 피해자일 때는 직접 피해자만을 의미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법관이 피고인과 밀접한 개인적 관계가 있은 경우, 그리고 기억, 친족, 가족 이런 관계에 있었던 자일 때,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일 때, 이렇게 니은을 보면은 법관이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일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재판 시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이런 관계가 다 해소되어 버렸을 때는 재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관이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때, 여기서는 뭐 국선 변호인, 사선, 특별대리인 다 포함되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얘기는 뭐 파기환송 전 원심이라든가 재심의 대상인 원판결, 판결 정정 사건은 전심이 아니다는 것은 뒤에 전심에서 설명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3번 법관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여했다. 법관이 그 사건에 증인 감정인이 됐을 때는 사건의 관여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관여는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지 민사사건의 절차에서 증인 감정인이 될 때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법 제17조 4에 법관이 사건의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때에 직무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은 누구에게? 통역인에게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직무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에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역인의 피해자와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통역인에게 제척 사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쉽게 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됐다 또 다시 합격을 해가지고 법관이 됐을 때 그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 또는 기초되는 조사, 심리를 할 때,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심 관여는 뒤에서 자세히 보지만 이 부분은 알아두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이 된 자라든가 수사기관으로 감정인이 인축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증인, 감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수사기관이죠. 에서의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감정인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심재판의 관여를 볼까요? 무엇보다 전심재판이라고 하느냐? 전심, 그 말은 앞심금이라 그 말이죠. 2심에서 볼 때는 1심이고 3심에서 볼 때는 2심이나 1심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재판은 판결 결정을 불문하나 무엇만 의미한다? 종국 재판만 의미한다. 종국 전 재판은 전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고, 자, 당해 사건의 전심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다른 사건, 분리심리된 다른 공범자에 대한 사건은 전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해 사건에 대한 전심만을 의미한다. 관여라는 것은 뭘보다 관여라냐면 내부적 성립, 쉽게 해서 합의라든가 재판사 사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것, 관계하는 것, 그 말이죠. 그러면 자, 환송 전의 원심에 관하여 환송 후에 원심 재판에 관여했다. 그러면 동일한 신급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전심 재판, 형사선고 17조에 위배된다라고 볼 수 없다. 이 2번은 잘 봐두시면 공소제기한 검사의 증거보존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법관은 전심 재판에 대한 관여의 법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판례지만 학설은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판례로 자주 나오니까 이 판례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자, 전심 재판에 든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고 본다 안 본다? 관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4번 판례는 계속 그 지문에 잘 나오는데, 자, 봅시다. 보통 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만 의뢰하고 난 뒤에 당해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한 경우 지금 전심 관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전심 관여라고, 자, 법관이 사건의 그 기초적인 조사에 관여한 때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전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하고 포함되는 경우, 어떤 것은 관여라고 보느냐, 증거와 관계된 것은 전부 전심에 포함됩니다. 수탁판사로 증거조사란 방송 재정신청에서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 이것은 전심에 포함되나, 그냥 구속영장을 발부거나 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경우 이것은 판례의 태도에 의해서 써놨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재판에 그냥 단순한 선고에만 관여하거나 재판 공판기를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했거나 관여했어도 판결 선고 전에 경질 바꿔져 버렸을 때는 이것은 관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재척에 대해서 또 약식명령과 직결심판, 약식명령과 직결심판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에 관여했다. 이 약식명령이나 직결심판도 1심이고 정식재판도 1심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판례로 볼게요. 바로 약식 절차와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에 게시된 1심 공판 절차는 동일한 신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의 1심 판결에 관여했다 하여 제척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에 관여했다. 항소심은 2심이죠. 이건 전심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이건 전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 또는 기초 조사의 심의에 해당하여 제척 기피 원인이 된다. 항소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항소심의 공판 절차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돼 버렸다. 경질돼 버렸으면은 재판에 관여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책의 효과를 볼까요? 일단 이렇게 제책의 효과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은 아무런 재판할 필요가 없다.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직무로부터 배제됩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제책 사유가 있다. 이걸 법관이 알았다면 법관은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 당사자가 제척 사유 있는 법관이 당해 사건의 직무 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피 신청입니다. 제척 원인이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때 그 재판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판사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소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척은 끝났고 그러면 기피를 한번 볼까요? 제척 기피에서는 문제가 꼭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는데 기피란 일단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그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린다. 이게 바로 기피입니다. 기피의 원인은 비유형적, 비제한적이고 유형이 바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자, 효과가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말하면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서 해야 된다. 제척 원인 있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할 때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절대적 항소 또는 상대적 상고 이유가 된다는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 기피 원인을 볼까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법관이 우리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그러면 1번, 2번이 있는데 이것은 판례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판례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소송기록 열람 시청에서 국선변호를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하도록 하여진 것은 재판장이 부동한 소송주의라고 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한 변론을 하도록 촉구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쩐다. 당사자가 증거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건 기피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피 원인은 불공정한 재판이랐단 말입니다. 할 염려가 있다 그랬어. 그 불공정한 재판을 기준은 주관적인 사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통상인의 판단으로 사건과 강력성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 기피 원인은. 이것도 지문에 잘 나타납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이 지문이에요. 3번.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 이것은 요 사정, 허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기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18절을 볼까요? 기피 원인과 신청권자.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는 그 말이죠. 다음의 경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봤기 때문에. 그럼 변호인은 어쩌냐? 피고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데 하여 법관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유형이 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할 같은 걸 잘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19조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합의법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법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 법조문을 보면 느낀 것이 있죠. 잘못 신청하면 괘씸죄다. 자,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무엇으로 서면으로 소명해야 된다. 만약에 기피 신청의 기각과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런데 20조 1항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기각 결정의 즉시 항고는 즉시 항고도 할 수 있지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이건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죠. 자, 그러면 신청권자 했어요. 검사와 피고인이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의 대상을 한번 볼까요? 자,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개별 법관이고 합의부 자체에 대한 기피 신청은 아니라 합의부를 구성하는 모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가능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허용되지 않죠. 여기까지 뭐 그냥 별 중요한 건 없지만 기피 신청의 방식, 기피 신청은 법에는 서면이라고 이런것만 나왔는데 공판정에서는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 신청 소명은 사유 소명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하고 바로 얘기를 했고 기피 신청은 합의법원의 법관인 경우에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단독 수명판사, 수탁판사의 경우는 당해 법관에게 해야 된다. 중요하다 했습니다. 신청의 시기. 자, 현행법은 언제까지 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은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판결 선고 절차가 시작돼 버리면 기피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은 재판을 해야 되고 급속한 경우를 제하고는 소송 후 진행을 정지해야 된다. 그러나 급속한 경우, 간이 기각 결정이라나 급속을 요구하는 경우, 구속기간을 갱신한다거나 판결 후 선고하는 경우는 정지해야 할 소송 절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판례로 나오죠.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20조에 정지될 소송 후 진행은 그 피고 사건의 실체적 재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권한의 소송 절차를 말하고 판결 선고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여기 또 구속기간의 갱신도 정지돼야 할 소송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정, 이것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4번 판례는 아주 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래 공판이 개시된 이래 기피 신청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서 뭐 기일이 변경, 연기, 증인도 뭐 9명의 증인도 하고 원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그걸 불허하고 하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였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기피 신청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수긍할 것이고, 그 말은 맞다 그 말입니다. 원심법원이 기피 신청 후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를 기각했다. 자, 기피 신청은 3일 이내에 소명하는데 소명자료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기각했다 하여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20조 1항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봐두십시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5번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자, 부적법한 경우와 적법한 경우, 그것보다 관할이 제일 중요한데, 부적법한다 그러면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부적법한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기각해야 된다. 그러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면 명백한 기피 신청인지 여부는 소명 자료 방법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당해 법원이 현재한 사실이거나 당해 법원이 알고 있거나 당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적법한 경우에는 당해 법관은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자, 적법 기피당한 법관은 뭘 해야 하냐, 지체 없이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기피당한 법관은 뭘 제출하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관할은 어느 것이냐? 관할을 법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입니다. 만약에 소속 법원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할 때는 집근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 신청에서 재판에서 제외됩니다. 자, 여기서 간이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는 할 수 있지만 간이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는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만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알아두시고 기피 신청의 재판, 기피 신청의 재판은 무엇이다? 형식은 결정으로 한다. 인용 결정은 항고하지 못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법원의 기피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피의 효과,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할 때는 법관은 당해 사건의 직무에서 탈퇴한다. 자, 만약에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때는 상소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판례의 태도인데, 이거 한번 봐두시면 인용 결정의 발생 시기에 재책 사유는 원인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효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지만, 자, 기피 사유에 대해서는 결정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이게 다수설이다 그러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지막에 회피라는 것은 법관 스스로 나 이 재판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관이 스스로 기피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직무 집행에서 사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직무상의 의무이자 소속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회피의 원인은 법관은 18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회피해야 된다. 회피는 어디다? 소속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그럼 법관의 회피의 절차 서면으로 해야 되고, 회피에 대한 것은 기피에 관한 것이 준용되며 시기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이거 제한도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없으며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상고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5번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재적 기피 회피. 자, 법원 사무관은 직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간접적으로 재판을 우려가 있으므로 법관의 재적 기피 회피에 관한 것을 법원 서기관이나 사무관, 주사보, 통역인까지도 준용됩니다. 근데 전심 재판의 관여 부분은 이 사람들이 적용받지 않겠죠. 이 재적 기피 제도는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전문심리위원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배심원에도 인정된다는 것, 그건 뒤에 다시 한번 하니까 그때 보기로 합시다. 25조 1항은 금방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고, 2항 전항에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법원 전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 법원의 결정으로 해야 된다. 자, 간이 기각결정 20조 1항의 규정에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 자, 이 부분이 무슨 얘기인고, 절차를 보면은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 통역에 대한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면 명백하거나 형식적 요건을 가려서 간이 기각 결정을 할 때는 어디서 해버리면 된다?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법 조문의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판례를 한번 볼까요? 많이 있죠. 동부지원의 형사 접수계장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법원으로서 한 결정이므로 불법 방법은 준항고가 아니라 직시항고이며, 자, 재항고인이 위 기각 결정에 준항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직시항고로 보고 처리하였으면 정당하다. 직시항고, 준항고를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준항고가 아니라 직시항고 사유다 해가지고 직시항고로 처리한 건 정당하다. 통역인이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한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 조서의
조선은 유죄 인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위에서도 했던 그 판례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재척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왜냐하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